다른 책을 사려고 서점에 잠깐 들렸다가 이 책을 목록에서 보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수학을 만든 사람들. 에오독소스. 미적분학의 씨앗을 뿌리다. 그리스 기원전 390에서 337년. 미적분학의 발명자로는 오랫동안 아이작 뉴턴과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가 거론되었다. 뉴턴의 방식은 유율론이라고 불렀고,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은 현재 미분학과 적분학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연구조사 결과 우리가 미적분학이라 불리는 것의 실제 발명자는 기원전 390년 소아시아의 크니도스에서 출생한 에우독소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늘날 미적분학의 전신으로 간주되는 에우독소스의 연구는 무한소멸법이라고 불린다. 실제로 에우독소스는 아르키메데스를 제외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평가받곤 했던 인물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가 집필했던 저서들은 전부 소실된 것으로 보이지만 에우독소스의 연구는 유클리드를 포함해 그를 추종했던 많은 수학자들에게 인용되어 왔다. 에우독소스의 생애에 관해 정보의 출처는 3세기 역사학자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저서다. 라에르티오스는 가십을 살짝 넣은 짤막한 위인 모음집을 썼는데 이 책에 소개된 많은 유명 철학자들과 수학자들 중 에우독소스도 있었다. 에우독소스가 23세의 그리스 아테네의 플라톤 학당에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라에르티오스의 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얼마 후 에우독소스는 이집트로 떠나 그곳에서 16개월 동안 신관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하고 기상대에서 천문 관측을 했다. 동시에 이집트에서 생계를 위해 가르치는 일도 하다가 소아시아로 돌아갔고 이후 아테네로 가서 플라톤 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만년에 에우독소스는 고향인 크니도스에서 입법자가 되어서도 계속 활동을 했으며 기원전 약 337년 세상을 떠났다. 유클리드의 원론 5권의 비례에 관한 논의 중 많은 부분은 원래 에우독소스가 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책에 에우독소스 이후 시대의 수학자들의 연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시대의 그리스 수학자들은 비례를 이용해 물체를 측정했는데 두 개의 유사 항목의 비와 다른 두 개의 유사한 항목의 비를 비교하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수나 다양한 방정식을 이용하는 현대 방식과 다른 점이었다. 두 개의 비 사이에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 즉 비례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에우독소스의 업적이다. 다음은 유클리드 원론 제5권에서 정의 5이며 대부분은 에우독소스가 쓴 것이다. 동일한 비를 갖는 값이 있다고 하자, 즉 첫째 항에 대한 둘째 항과 셋째 항에 대한 넷째 항의 비가 같다. 첫째 항과 셋째 항이 같은 수를 곱하고 둘째 항과 넷째 항이 같은 수를 곱할 때 후자의 동일한 수를 곱한 값은 아래의 순서처럼 각각 더 크거나 같거나 같다. 다음과 같은 기호를 이용하면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4개의 값을 A, B, C, D라고 하자. 그리고 B분의 A와 D분의 C라는 B가 있다고 하자. 이 두 B 관계가 B분의 A는 D분의 C라고 하자. 한편 이무의 두 수를 P와 Q라고 하자. 첫 번째 숫자 그리고 세 번째 숫자에 각각 두 수를 곱한다. PA와 PC다.
유사한 방법으로 두 번째 수와 네 번째 수의 q를 곱한 값은 qb와 qd이다. PA는 QB보다 작으면 PC는 QD보다 작다. 한편 PA는 QB와 같으면 PC는 QD와 같다. 뿐만 아니라 PA가 QB보다 크면 PC는 QD보다 크다. 이 정의가 비슷한 두 개의 양을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하길 바란다. 측정하는 수의 단위가 반드시 비슷해야 할 필요는 없다. 에오독소스의 정의에서 핵심은 ABCD가 유리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두 개의 비 사이에 등식이 성립한다는 에오독소의 정의는 무리수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 학파는 B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즉 P와 Q가 정수일 때 Q분의 P의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두 개의 길이 A와 B를 비교했던 방법으로 길이 U를 구할 수 있으므로 정수 P와 Q에 대해 A는 P 곱하기 U, B는 Q 곱하기 U가 성립한다. 두 길이 A와 B에 대해 충분히 작은 수가 항상 존재하고 이것은 이러한 두 길이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대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는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혼란에 빠졌다. 예를 들어 양변의 길이가 각각 1인 각각 2등변 삼각형의 2등변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양변은 약분이 불가능하다. 빗변과 양변은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단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이 경우는 각각 2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루트 2다. 이 수와 1의 공약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m과 n의 정수일 때 두 식의 같은 수 u를 곱해서 루트 2는 m 곱하기 u와 1은 n 곱하기 u로 나타낼 수 없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루트 2와 1은 약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루트 2는 정수의 비, 즉 n분의 m꼴로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다. 앞에서 언급했듯 에오독소스의 B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해 무리수도 비교하거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에오독소스는 최초로 무리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은 사람인 셈이다. 실제로 독일의 수학자 리하르트 데데킨트는 에오독소스로부터 영감을 얻어 데데킨트 절단이라고 알려진 개념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제 데데킨트 절단은 실수의 표준 정의가 되었다. 데데킨트 절단은 하나의 무리수가 유리수를 두 집합으로 나누며 한쪽 집합의 모든 수는 다른 쪽 집합의 모든 수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루트 2는 제곱했을 때 2보다 작은 수들의 모든 음수를 하나의 집합으로 제곱했을 때 2보다 큰 수들의 모든 양수를 다른 집합으로 나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오독소스는 무리수를 측정 가능하게 한 것 외에도 무한소멸법을 발전시킨 학자다. 무한소멸이란 어떤 도형의 다각형들을 내접시키고 변회수를 무한대로 가면서 그 도형의 넓이를 찾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구한 넓이는 원래 도형의 넓이에 수렴한다. 직접 작도해보면 n번째 다른 다각형과 원래 도형의 넓이의 차는 n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가 임으로 작아졌을 때 다음
다음 차례의 도형들이 넓이를 계속 구하다 보면 넓이의 하한 값에 무한소멸되어 원래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한소멸법은 적분보다 시대적으로 앞섰다. 무한소멸법에서는 극한도, 무한소의 양이라는 개념도 이용하지 않는다. 무한소멸법은 시간이라는 유한한 수를 끊임없이 이등분하다 보면 어떤 양이 다른 양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논리적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대한 예는 원의 넓이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미적분합의 연구의 시초는 아이작 뉴턴과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이지만 무한소멸법을 증명함으로써 오늘날 미적분합의 기초를 다진 인물은 에우독소스다. 에우독소스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수학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이해했다면 그의 성견지명과 창의력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적 지식은 쌓여가며 발전한다는 사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앞서 연구하고 수학의 기초를 다진 에우독소스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인류의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에우독소스였습니다. 챕터 15 페르마 정수론의 미스터리를 남긴 아마추어 프랑스 오늘날 수학 연구는 엄청나게 많은 분야와 하위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분야마다 특정 연구 목적 하에 모인 수학자 그룹이 존재하는데 순수 수학 내에 권위 있는 저널이 100개가 넘는다. 이러한 학술 저널들은 각기 고유 분야가 있으며 중대한 새 발견을 포함한 고품질 논문만 게재한다. 또한 수학자들은 국제학회에 참석해서 자기 연구를 발표하고 협업 계획을 짜고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특별하게 기획된 학회가 아닌 한 대부분의 발표 내용은 소수의 청중만 이해할 수 있다. 수학자들은 자기 연구 분야에서 새롭고 중요한 업적을 남길 기회를 악착같이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각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라도 해도 동시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전문가가 수학 연구 현장의 선두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17세기에는 수학이 지금처럼 낱낱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취미로 수학하는 동호인들이 충분히 지식과 전문성을 쌓아나갔고 학계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수학자들과 서신교환을 하기도 했다. 이 수학 애호가들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몇몇 경우에는 선구적인 업적도 남겼다.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지금도 그가 했던 수학 연구는 유명하다. 페르마의 본업은 프랑스 툴루즈의 의회의 변호사였고 놀랍게도 수학은 그의 취미였다. 페르마는 1607년 가을 프랑스 보몽드로마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도미니크 페르마는 부유한 가족 상인이었고 1년 임기로 마을을 관리하는 4명의 집정관 중 한 사람이었으며 이 직책을 3회 역임했다. 페르마의 어머니 클레어 드 롱은 귀족 출신 여성이었는데 1615년 출산 중 사망했다. 페르마의 학교 교육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그의 수학 멘토가 누구였는지 무엇이 수학에 대한 그의 흥미를 일깨웠는지 알 수 없다. 페르마가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1626년 민법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졸업 후에 페르마는 보르도로 이주하여 변호사로 일했다. 보르도에서 페르마는 선병 파나갈자, 수학자인 장드 보그랑과 연락하며 지냈고 에티엔 데스파네와 평생 우정을 유지했다.
에티엔은 아버지의 장 데스파네가 물려준 거대하고 잘 갖춰진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도서관의 수학 책장에는 유클리트, 페르마가 아폴로니우스, 장 데스파네의 친구인 프랑스와 비에트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장 데스파네는 르네상스 시대의 박식가였다. 페르마는 이 도서관 소장 도서의 자료들을 철저히 연구했고 여백에 메모를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 폭넓은 수학 지식을 습득한 페르마는 대수곡선의 접선,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기 등 본격적인 수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아폴로니우스의 소실된 작품으로 세부적인 내용의 일부는 알렉산드리아의 파푸스, 그리스 수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파푸스가 서술한 평면 자치론을 재구성했다. 이 책은 직선 혹은 원의 자치와 관련된 명제를 다루고 있었다. 페르마는 162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유산으로 툴루즈 의회에 어느 작은 평의원 사무실을 매입했고 그의 후임자가 되었다. 1631년 정부 관료로 취임하면서 피에르 페르마에서 피에르 드 페르마로 개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그는 피에르 드 페르마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같은 해에 페르마는 자신의 사촌인 루이제 드롱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5명만 살아남아 성년으로 전성했다. 그러다가 1636년 어느 날 페르마의 친구 피에르 드 카르카비는 파리에서 마랭 메르센을 만나 페르마의 수학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메르센은 곧바로 페르마에게 편지를 보냈고 1648년 메르센이 사망하기까지 두 사람은 서신 교환은 계속되었다. 페르마는 여생을 툴루즈에서 지내며 가끔 인근 도시를 방문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보르도 너머로 여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수학자들과 편지로만 소통했다. 메르센을 중간자로 두고 페르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블레즈 파스칼, 존 윌리스, 크리스티안 하위한스, 르네 데카르트와 연락하고 지냈다. 하지만 페르마는 논문 발표를 위한 증명을 손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대 유명한 학자들은 서신 교환을 통해 페르마는 빠르게 중진학자 반열에 올랐다. 현재 남아있는 페르마의 서신은 사후에 발표된 글과 메모와 관련된 것들인데 페르마가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페르마는 데카르트와는 별도 해석 기하학을 발전시켰다. 페르마는 데카르트와는 별도로 해석 기하학을 발전시켰다. 수학적 방법의 결실성을 두고 페르마와 데카르트가 유명한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 데카르트가 백기를 들었고 페르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당신이 곡선의 접선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마지막 방법을 살펴보았더니 이것만큼 훌륭한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군요. 당신이 처음에 이 방법으로 설명을 했더라면 나는 전혀 반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곡선의 접선을 구하는 페르마의 방법은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 미분법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기초 미적분학 과정에서 미분 계수를 계산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페르마는 자신이 계산한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다. 근대 미적분학이 수학적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서였다.
흥미롭게도 뉴턴은 접선을 그리는 페르마의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미적분학을 발명했다고 썼다. 또한 페르마는 물리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본 원칙, 이른바 최소작용 원리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최소작용의 원리는 페르마의 최소시간 원리를 일반화한 것이며 페르마를 기리기 위해 페르마의 원리라고 명명되어 있다. 다시 또한 페르마는 물리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본 원칙, 이른바 최소작용의 원리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최소작용의 원리는 페르마의 최소시간 원리를 일반화한 것이며 페르마를 기리기 위해 페르마의 원리라고 명명되었다. 쉽게 설명하면 빛은 주어진 두 점 사이를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이동한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빛은 주어진 두 점 사이를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페르마는 자신의 최소 시간의 원리로부터 스넬의 굴절 법칙을 추론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페르마는 물리학에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는 데카르트의 광학에 관한 논문, 굴절 과학을 읽고 데카르트가 순환론법을 바탕으로 굴절의 법칙을 경험적으로 도출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연을 계산하다. 프랑스 1949년부터 1867년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신경과학자 벤저민 부든은 지금의 많이 알려진 자유의지의 존재에 관해 일련의 실험들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시계 앞에 앉았고 자신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마다 바로하고 손가락을 풀거나 주먹 쥐기 같은 바로잡고 작은 동작들을 하고 자신들이 무언가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 시계바늘의 위치를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실험 결과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결정이 동작을 하기 약 200m초 바로하고 1000분의 1초를 나타내는 시간이 가는 200m초 전에 내려진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들은 레전드를 이용해 피실험자들의 중요성을 모니터했다. 놀랍게도 이 지시는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 500m초 전에 그녀 활동을 가르치고 있었다. 쉽게 말해 피실험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처음 인식했다고 보고 있던 것보다 300m초나 빨랐다는 뜻이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실제로 우리 뇌가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의미일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경험은 우리 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잠재의식 프로그램, 이른바 우리의 의식을 만들고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의 통계를 받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고 이걸 주제로 한 과학 논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른바 신경수포면에서 흐르는 이온과 같은 심리학적 과정이 경험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한 바로하고 사실 이것이 극도로 복잡한 문제라서 답을 찾기 쉽지 않다. 이것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의식적인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기대할 수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런 자유의지가 결정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철학 이론과 충돌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결정론이나 모든
사건은 먼저 존재했던 원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철학 사상이다. 모든 사건에 특별한 원인이 있다면 다음 사실로 이어집니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우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갖춘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정론이라는 개념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어디에 올라간다고 해도 현재 이 개념은 뉴턴 역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뉴턴 역학은 힘의 영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뉴턴의 유명한 운동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뉴턴은 세 가지 운동 법칙은 1687년 흔히 프린시피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뉴턴의 역작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 처음 발표되었다. 이것은 장도 공들이 서로 충돌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물리학 기본 법칙이다. 뉴턴 역학은 모든 물질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그 순간에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론이다. 정확한 수학적 인과관계를 제공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결정론이라는 철학 사상을 위한 탄탄한 과학적 토대가 되었다.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몬 라플라시에는 우주에 대한 역학적 관점에 철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역학적 관점에 철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학자였다. 다음은 1814년에 발표된 확률론에 대한 철학 에세이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과학적 혹은 인과적 결정론이라는 표현의 여기에 처음 사용됐다.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우주의 현재 상태를 과거에서 비롯한 결과와 미래의 원인으로